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잠시 주춤했던 장맛비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사흘 연휴 내내 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오늘은 남부를 중심으로 내일부터는 중부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내일 새벽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부지방에 폭우를 쏟아낸 뒤 잠시 주춤했던 장맛비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남쪽에서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유입돼 정체전선이 다시 활성화되면서 이번에는 남부지방이 먼저 영향권에 들었습니다. 오늘까지 남부 내륙에는 최대 80mm, 충청에 많게는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부터는 정체전선에서 저기압이 발달하면서 비구름이 중부지방까지 확대되겠습니다. 이번에도 강한 비는 취약 시간대인 새벽에 집중될 전망입니다. 토요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50mm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체전선의 단순한 모습보다 중규모 저기압이 관여를 하기 때문에 비구름의 강도가 좀 더 강해지며 폭우가 지나갔다 해도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일부 수치 모델에서 토요일 밤부터 일요일 새벽 사이 또다시 중부지방에 비구름이 강하게 발달하는 걸로 예측했기 때문입니다. 18일, 19일에 대한 예상 강수량은 대폭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위험기상과 더불어 수시 브리핑을 추가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기상청은 사흘 연휴 내내 강한 비가 집중되는 지역이 바뀔 수 있는 만큼 최신 기상 정보를 계속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18년 만에 법정 공휴일이 된 재헌절 기념 행사가 국회의사당에서 열립니다. 국회는 오늘 오전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조정식 국회의장과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한성숙 국무총리, 여야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78주년 재헌절 경축식을 개최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경축식에 불참하는 대신 정점식 원내대표가 참석합니다. 후반기 국회가 40일 넘게 공전하는 사이 국민의힘은 장외 대여 투쟁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더는 민생 발목 잡기를 봐주지 않겠다고 경고했지만 재헌절 전 원구성은 끝내 무산됐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반발해 국회 보이콧에 돌입한 지 2주째. 장동혁 대표를 위시한 당 지도부가 국회 본관 앞에 총출동했습니다. 입틀막법 폐기하라! 이른바 입틀막법 폐지와 야당 추천 선관위 특검 요구 결의대회를 열고 장외 총공세에 나선 겁니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해병 실종 당일 골프 의혹을 고리로 맹폭을 이어갔는데 이미 명백한 탄핵감이다. 발언 수위도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했던 행동들에 비추어 보면 대통령 탄핵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는 사이 후반기 국회 개문 발차를 위한 원구성 협상은 제자리 걸음만 되풀이했습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재헌절 전까지 타결하라고 못 박았지만 막판 협상도 소득 없이 끝났습니다. 짧은 시간에 협상이 종료된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짐작하실 겁니다. 진척이 없기 때문에 추가 회동은 지금으로는 미지수입니다. 민주당은 헌법의 의미를 되새겨야 할 재헌절까지 국민의힘이 민생 인질극을 이어가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이제는 결단하겠다. 최후 통첩도 날렸습니다.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태업으로 멈춰서 있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할 따름입니다. 끝까지 민생을 외면한다면 민주당은 엄중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걸. 당장 다음 주 월요일 본회의를 열고 종합특검 수사기간을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부터 밀어붙일 태세인데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불을 예고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원구성이나 특검 협상에 진전이 없다면 국회에서 열리는 재헌절 경축식 대신 올림픽공원으로 향하겠다고 공언했는데 헌법 정신을 기리는 재헌절 행사마저 반쪽짜리로 전락하게 됐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3대 메가 프로젝트에서 전북이 소외됐다는 일각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의 새만금 투자 계획도 엄청난 규모라며 특히 책임 있는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와 새만금 개발청 등을 상대로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새만금 개발을 한국에서 가장 오래 지연된 사업으로 꼽았습니다.
제대로 된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이 지역이 이번 정부 들어선 달라졌다는 점도 부각했습니다. 지난 2월 현대차그룹이 9조 원을 들여 새만금의 AI 데이터 센터와 로봇 제조 부품 클러스터 등을 만들기로 한 투자 계획을 다시 꺼내든 겁니다. 현대차의 그 투자 내역이 사실 엄청난 대규모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 9조 한다고 그러다가 딴 데서 800조 이러니까 이게 뭐야 이런 경향이 생긴 것 같아요. 800조 원 규모의 반도체 기지를 광주에 조성키로 하는 등 이른바 3대 메가 프로젝트에서 전북이 소외됐다는 주장을 겨냥한 발언입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일반 시민이 아닌 책임 있는 사람들의 언행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우리는 요거밖에 안 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책임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무슨 이상한 소리 하는 건 정말 문제라고 보여져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경제 논리에 따라 기업의 운명을 걸고 정책적 결단을 한 거지 공기업을 설립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책임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이 대통령이 밝히진 않았지만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최근 전북을 찾아간 정 전 대표가 관련 발언으로 소외론을 부추겼다는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전북은 뭐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전북도 소외감이 없도록 당에서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이 대통령은 섭섭해한다고 하나 더 넣어줄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며 나눠주기식으로 지역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하진 않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그러면서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드는 이들의 무책임을 강하게 꼬집었는데 가열되는 민주당 당권 경쟁과 맞물려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은 저마다 자신의 강점을 내세우며 치열한 노선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민석, 송영길 의원은 대통합에 방점을 찍고 정청래 전 대표는 이른바 코어 지지층에 구애하며 강력한 개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백종규 기자입니다. 1인 1표제에 이어 선호투표제까지 진통 끝에 전당대회 룰이 확정되면서 민주당 차기 당대표 자리를 놓고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됐습니다. 가장 먼저 노선 경쟁에 뛰어든 건 김민석 전 국무총리로 4대 혁신 플랜을 발표하며 당심을 파고들었습니다. 상시적으로 청년 문제를 다루는 종합 정책 플랫폼으로 민주당 내 전방위적인 1030 정책단을 의원단으로 상설화하겠습니다. 청년 민심을 다잡고 진보와 중도, 보수까지 아울러 외연 확장에 나서겠다는 메시지를 내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대통합을 전제로 실력 있는 지도자의 모습을 선점하겠다는 계산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 역시 당의 체질 변화를 언급하며 전통적 지지층 결집을 우선시하는 정청래 전 대표와 차별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연일 강경 발언으로 정 전 대표를 공격하고 있는데 김 전 총리와의 연대설을 차단하고 양강 구도 속에 존재감을 키우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재명 대통령보다 먼저 국회의원이 됐잖아요. 뭔가 대통령을 좀 약간 깔본다 그럴까? 반면 정 전 대표는 강력한 개혁을 내세워 자신의 지지 기반인 강성 지지층 결집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 검찰 개혁 등의 메시지로 선명성을 드러내며 코어 지지층의 표심에 호소하는 모습입니다. 수십 년간 논의해왔고 수십 년간 염원해왔던 수사권의 전면 폐지,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는 이제 끝장을 내야 합니다. 다른 후보를 향한 직접적인 공격을 자제하며 방어에만 주력하는 전략도 펼치고 있습니다. 친명계의 공세를 받으며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통해 이른바 언더독, 약자 이미지로 지지층 동정표를 얻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거물급 주자들 사이 고민정 의원은 젊은 민주당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40대 여성 후보라는 차별성을 부각하며 세대 교체론에도 불을 붙였습니다. 세 분 다 너무 오래 하셨다 생각도 좀 들고요. 이제는 좀 물러서 주실 때도 됐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는. 당권 주자들은 각자 처한 위치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전략을 짜는데 골몰하고 있습니다. 다만 노선 차별화 과정에서 거친 표현 등이 쏟아지는 등 공방이 과열돼 전당대회가 진흙탕 싸움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의 부실 은폐 수사 정황이 속속 드러나자 결국 행안부 장관이 사과했습니다. 민간 조사관을 중심으로 경찰 수사를 감찰할 기구를 신설하고 보안 수사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수사팀을 교체하겠다는 보완책도 내놨습니다. 양일혁 기자입니다. 성폭행을 제외한 살인 혐의 적용부터 케이블 타이를 비롯한 주요 증거물 누락, 경찰인 피의자 아버지에게 정보 넘기기까지 경찰의 짬짬이 봐주기 수사 정황이 드러나며 국민 분노와 비판이 커지자 결국 행안부 장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피해자 유가족분들께 깊은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 여러분께도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가족 사건에 대한 경찰의 자진 신고나 순원 인사 등 경찰의 연고지 유착 개선 방안도 내놓았습니다. 경찰 수사를 외부에서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독립기구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민간 조사관이 부실, 불공정 수사와 검사 보완 수사 요구 미조치 등에 대해 독립적으로 조사함으로써 경찰 내부의 증거인멸이나 고의적인 부실 수사를 검찰의 보안 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를 의식한 듯 출범을 앞둔 공소청 검사와 경찰의 협조 방안도 언급했습니다. 공소청 검사의 보안 수사 요구를 경찰이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가 수사팀이나 수사관서를 변경하거나 합동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중대범죄수사청의 권한을 활용해 사법경찰관의 비리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지역경찰의 이른바 향찰 논란을 겨냥한 쇄신책을 내놨습니다. 순환 인사제를 손질하고 경찰관 가족 사건의 경우 즉시 지휘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상피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장윤기 사건이 발생한 광주 지역 내 경찰서는 모두 5곳뿐입니다. 부실 수사 의혹 제기 2주 만에 경찰이 지역 연고에 따른 이른바 향찰 논란을 정조준하고 나섰습니다. 연고지에서 오래 근무하며 쌓인 인적 관계가 수사 공정성을 해친 것 아니냐는 비판을 의식한 조처입니다. 현재는 총경급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른 시도 경찰청으로 인사 교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반면 실제 수사를 직접 담당하는 경정이나 경감, 경위는 전국 단위 순환 규정이 없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10년 동안 경찰의 타 시도 전보율을 살펴보니 경정은 12.1%, 경감은 6.5%, 경위는 3.2%에 그쳤습니다. 이에 경찰은 지역 온정주의 차단을 위한 순환 인사제 강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경찰 수사 역량 제고, 사회적 약자 대상 사건 처리 등에 있어 제도적 보완책을 신속히 마련하여 국민께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또 경찰관 배우자나 직계 존비 속에 사건 관계인인 경우엔 시도 경찰청에 의무 보고하도록 하고 필요하면 다른 관서로 사건을 넘기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경찰이 사건 관계인에게 가족 관계를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어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순환 인사 역시 지역 치안의 연속성이나 수사 효율성, 생활권 문제 등을 이유로 내부 반발이 적잖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TF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경찰이 장윤기 사건 후속 대책으로 순환 인사제도 강화를 검토하자 내부에서 반발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 내부 게시판에는 이번 사안의 본질은 일부 지휘 라인의 무능이자 판단 실패인데 왜 조직 전체에 초과 삼간을 태우느냐는 취지의 글이 잇따랐습니다. 또 생활권을 흔드는 저출산 이혼 장려 정책이라는 자조 섞인 반응과 지역 밀착 치안을 강조하는 정부의 자치경찰제 기조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일부 게시글에는 경찰청장 직무대행의 용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11월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수사기간 3차 연장을 시도하던 종합특검은 수사 동력에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권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앞서 구속심사에 출석한 심 전 총장은 취재진에 법정에서 소명하겠다며 말을 아꼈는데 총장이 오늘 그 내란 가담 혐의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계엄 당시 상황 및 그 이후 상황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원은 심 전 총장의 해명 내용과 이미 수집된 증거 등을 볼 때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동안의 수사 진행 상황에 비춰 도주 우려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에 대해서도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심 전 총장의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지시에 따라 계엄합동수사본부의 검사 파견을 검토하는 등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한 혐의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구속 취소 결정을 받자 즉시 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을 지휘한 직권남용 혐의입니다. 특검은 박 전 장관 1심 재판부가 검찰의 내란 가담 정황이 있다는 판단을 내놓은 뒤 수뇌부에 대한 구속수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해왔지만 법원은 일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심 전 총장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수사기간 3차 연장을 노리며 막판 무더기 영장을 청구하고 있는 종합특검이 이번 주만 3차례 신병 확보에 실패한 만큼 수사 동력엔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대법원은 통일교 청탁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권 의원 측은 이 사건이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주요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됨에 따라 권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깊이 아쉽다면서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권 의원은 상고가 기각된 뒤 SNS에 자신을 믿고 기다려준 선배 동료 의원들과 당원 동지, 강릉 시민에게 감사하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정적을 꺾는 일이 정치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면서 정치 보복은 자신 하나로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는 19일로 예정됐던 2차 종합특검팀의 김건희 씨 첫 소환 조사가 건강상의 이유로 이틀 뒤인 21일로 미뤄졌습니다. 특검은 김 씨를 관저공사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임예진 기자입니다. 권창형 2차 종합특검팀의 김건희 씨에 대한 첫 소환 조사가 오는 19일에서 21일로 연기됐습니다. 조사를 사흘 앞두고 김 씨 측에서 건강상의 이유로 날짜를 늦춰달라 요청했고 양측의 조율 끝에 이틀 뒤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이날 김 씨는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관련 특가법상 알선 수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특검은 김 씨가 평소 친분이 있던 인테리어 업체 21g 측으로부터 디올 의류 등 고가의 선물을 받고 관저 공사를 따낼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g이 다른 건설 사업자 명의를 대여해 공사를 수주한 과정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는 건데 앞서 사건을 수사했던 민중기 특검팀은 지난해 김 씨 자택을 압수수색해 디올 자켓 16벌과 허리띠 7개, 팔찌 4개를 확보했습니다. 여기에 종합특검팀은 김호진 전 국토부 차관 등을 통한 행정안전부 예산 불법 전용 의혹에도 김 씨가 연루됐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은 법사위 문턱을 넘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고 비용을 대납시킨 혐의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급심에서 엇갈린 판결이 나온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무상 여론조사 혐의와 닮은 듯하지만 법리적으로는 다르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이준엽 기자가 비교해봤습니다.
오는 22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1심 선고가 열립니다.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 10차례를 제공받고 비용 3,300만 원은 후원자가 대신 내도록 한 혐의입니다. 특검은 앞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3,300만 원 추징을 구형했습니다. 명 씨에게 받은 여론조사로부터 시작된 의혹이라는 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사건과 비슷해 보이지만 법리적 구조는 다릅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경우 돈을 내지 않고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았는지가 쟁점입니다. 반면 오 시장 사건은 후원자인 김한정 씨가 명 씨 측에 돈을 건넨 사실이 드러난 만큼 제3자 대납 여부가 핵심입니다. 이 때문에 특검은 김건희 씨 1, 2심 무죄 판결의 근거였던 단순 홍보 목적이나 대가성 미입증 논리를 오 시장 사건엔 적용할 수 없다며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반면 오 시장 측은 김한정 씨에게 비용 지급을 지시하거나 공모한 바가 전혀 없고 정식 계약서조차 없어 대납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맞섭니다. 여론조사가 조작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10차례에 걸쳐서 대가를 지급하면서 그걸 받아보았다는 뜻이 됩니다. 이건 저희들이 바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짓이겠죠. 하지만 윤 전 대통령 무상 여론조사 사건 1심 재판부가 서면 계약이 없었더라도 암묵적 합의 아래 여론조사를 활용했다면 유죄라고 판단한 점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지난 2024년 부산 가덕도에서 발생한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흉기 피습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이 6개월 동안 재수사를 한 결과 배후 세력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가덕도 테러 TF는 어제 최종 결과를 발표하며 흉기 피습 사건으로 기소된 60대 김모 씨에 대한 재조사와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바탕으로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극단적인 성향의 김 씨가 유튜브 정보를 편향적으로 확대 해석한 가운데 공범의 조력이 결합해 테러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며 그 외 배후 세력을 특정할 만한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가덕도 테러 사건 수사를 반년 만에 마무리하면서 당시 국정원 법률특보였던 김상민 전 검사가 허위로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봤습니다. 경찰은 김 전 검사가 길이 18cm의 흉기를 의도적으로 커터칼로 축소 기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지난해 3월 국정원 법률특보였던 김상민 전 검사는 국정원 테러 담당 부서로부터 법률 검토를 의뢰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가덕도에서 피습당한 사건이 테러에 해당하는지 판단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김 전 검사는 검토 보고서에 범행에 쓰인 길이 18cm의 개조된 등산용 칼을 커터칼로 기재했습니다. 그런데 가덕도 테러 사건 수사를 반년 만에 마무리한 경찰은 김 전 검사가 보고서에 범행 도구를 축소해 적는 등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봤습니다. 당시 국정원은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가덕도 피습 사건이 테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소관부처에 통보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김 전 검사가 참고했던 자료 등을 바탕으로 김 전 검사가 흉기의 형태를 인지하고도 의도적으로 축소해 적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또 김 전 검사가 해당 보고서가 테러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에 쓰일 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봤습니다. 단순한 실수나 오기가 아니라 피습 사건이 테러로 판단되지 않도록 고의적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었다고 본 겁니다. 김 전 검사는 YTN과의 통화에서 커터칼로 적은 건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커터칼 피습 사건 등을 참고하다 혼동해 잘못 적은 거라며 고의적으로 축소하려 한 게 아니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전 검사는 김건희 씨에게 공천 청탁과 함께 고가의 그림을 건넨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대법원 선고를 앞둔 상태입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또 다른 국정원 관계자 2명에 대해서도 실제 대테러 합동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결과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봤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김 전 검사와 국정원 관계자 2명을 허위 공문서 작성, 행사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코스피가 반도체주 급락 여파로 6% 넘게 떨어지며 하루 만에 7,000선을 또 내줬습니다. 어제 코스피는 전날보다 463.81포인트, 6.37% 내린 6,820.6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중한 때 7.6% 넘게 떨어지며 6,730선까지 밀렸고 오전 9시 10분쯤에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4.53% 내린 791.84로 거래를 마쳐 800선 아래로 떨어졌고 코스닥 시장에서도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롤러코스터 장세의 주범으로 지목된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진입 장벽을 더 높여 거래량을 줄일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개선책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매수하려면 현금으로 기본 예탁금 3천만 원을 준비해야 하고 한 주가 아닌 20주 이상이 돼야만 매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류한홍 기자입니다. 한국거래소 여기도 ETF 때문에 시끄럽죠? 예, 그렇습니다. 보안 대책을 잘 신속하게 마련하도록 하시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개선책을 주문한 지 하루 만에 금융당국이 기본 예탁금 강화와 매매 수량 단위 확대를 골자로 한 개선책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1,000만 원인 신규 매수 시 기본 예탁금을 8월 중 3천만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주식이나 채권, ETF 등 대용증권은 인정 않고 오직 현금만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기존 투자자의 추가 매수 시에도 적용되며 국내는 물론 해외에 상장된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매수 시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오는 11월 중에는 매매 수량 단위도 한 주에서 20주 이상으로 확대해 한 주씩 거래해 주가를 교란시키는 행위를 최대한 막기로 했습니다. 또 8월 중으로 증권사의 괴리율 관리 의무 기준을 현행 3%에서 2%로 강화하고 이를 위반 시 운용사의 신규 ETF 상장 제한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괴리율은 순자산 가치와 시장 가격 차이를 백분율로 나타낸 지표인데 이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2%를 벗어나지 않도록 증권사가 추가 매수를 하거나 보유 물량을 매도하는 등 가격 지킴이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한 겁니다. 이와 함께 시장이 안정되기 전까지는 새로운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신규 상장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상장돼 거래 중인 상품에 대해서도 광고와 마케팅은 할 수 없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삼성전자가 인공지능 시대 메모리 반도체 호황을 맞아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지만 내부에서는 파열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같은 회사 안에서 성과급 차이가 최대 100배 가까이 벌어지면서 가전 모바일 사업 부문 노조는 거리로 나섰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전자의 2분기 영업이익은 89조 4천억 원, 역대 최대 실적을 넘어 전 세계 민영기업 가운데 최고 기록에 올랐습니다. 인공지능 시대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가격도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삼성의 스마트폰과 TV 역시 세계 판매 1위 자리를 유지하며 명실상부한 1위 기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2,400조 원이 넘는 국내 투자를 약속하면서 미래 경쟁력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항상 위기의식을 갖고 기업인의 본분인 고객 중심, 품질 중시, 그리고 최첨단 기술 혁신과 우수 인재 양성에 매진하여 삼성은 고 이건희 명예회장이 꿈꿨던 초일류 기업을 현실로 만들었지만 오히려 내부 파열음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6억 원 대 600만 원, 100배까지 벌어진 메모리 사업부와 가전 모바일 사업부문 직원들의 성과급 차이가 도화선이 됐습니다. 가전 모바일 사업부문 중심의 노조는 거리로 나섰습니다. 반도체 사업부문 노조와 회사의 일방적인 합의로 같은 회사 안에서 가전 모바일 사업부문만 소외됐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1인당 1,000주, 2억 5천만 원 수준의 자사주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삼성전자를 세계 최고 기업으로 키워낸 진짜 주인은 이 땅에 계신 여러분입니다. 반도체 사업부문 내부에서도 갈등이 번졌습니다. 특히 파운드리와 시스템 LSI 사업부 직원들의 80% 안팎이 이직을 희망하고 있다는 노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역대급 실적을 낸 메모리 사업부보다 적은 성과급에 내부 분위기 역시 가라앉았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 내부의 성과급 격차 논란은 내년도 임금 협상을 앞두고 노조 간 갈등으로 비화하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파운드리와 시스템 LSI 사업부가 수년째 실적 부진을 면하지 못하고 있고 가전과 스마트폰 역시 메모리 등 원가 인상 탓에 적자가 예상되고 있어 삼성전자 경영진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파산 위기에 몰린 홈플러스가 회생 절차를 다시 밟는 데 필요한 2천억 원의 긴급 자금을 확보했습니다. 메리츠 금융그룹이 대출 지원안을 최종 승인했고 MBK 파트너스와 김병주 회장은 대출금 전액에 대해 연대 보증을 서기로 했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메리츠 금융그룹이 계열사 이사회를 열고 홈플러스에 2천억 원 규모의 긴급 운영자금 DIP 대출을 지원하는 안을 승인했습니다. 대출금 전액에 대해서는 대주주인 MBK 파트너스와 김병주 회장이 연대 보증을 제공합니다. 회생 절차가 폐지되며 파산 위기에 몰렸던 홈플러스가 회생 재개에 필요한 최소 자금을 확보한 것입니다. 그동안 MBK와 메리츠는 2천억 원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책임질지를 놓고 맞서왔습니다. 메리츠는 1천억 원을 대출하되 김 회장이 보증하고 나머지 1천억 원도 대주주인 MBK가 직접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반면 MBK 측은 이미 대출 보증 등을 통해 상당한 자금을 투입했다며 메리츠의 2천억 원 전액을 대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양측의 책임 공방이 계속되는 사이 홈플러스는 운영자금 고갈로 대형마트 영업까지 전면 중단했습니다. 팽팽했던 대치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양측을 불러 자금 지원을 촉구하고 국회 정무위원회 청문회까지 예고하면서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결국 김병주 회장이 개인 자격으로 2천억 원 전액에 대해 보증을 서기로 했고 메리츠가 같은 금액을 대출하는 방식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홈플러스는 오는 20일 회생 절차 폐지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할 예정입니다. 즉시 항고가 제기되면 회생법원은 기존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회생 절차를 다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가 재개되면 회생계획안 인가 등의 절차가 진행돼 긴급 운영자금이 집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상화에 실패할 경우 다시 파산 수순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홈플러스는 법원이 회생 절차 연장을 결정하면 협력업체들과 협의해 대형마트 영업 재개 일정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일단 급한 불은 껐지만 2천억 원은 회생 절차를 다시 시작하기 위한 자금일 뿐 영업 정상화와 새로운 투자자 유치 등 홈플러스가 넘어야 할 산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정부가 보유세와 거래세를 함께 손보겠다고 선언하고 여론을 듣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요. 부동산 세제 관련 토론회에서는 이 종부세 부과 기준을 주택수가 아닌 가액 기준으로 바꿔 초고가 주택 보유 부담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완화해 시장에 매물이 나오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잇따랐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현재 종합부동산세는 지역에 상관없이 다주택자의 세율이 높고 공제액도 적습니다. 공시가격 15억 원짜리 한 채를 소유하면 90만 원, 두 채를 가지면 192만 원으로 2배 이상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종부세 과세 기준을 주택수가 아닌 가액 기준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합니다. 지방의 여러 채보다는 결국 수도권의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는 부분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게 사실 이제 형평성에 더 맞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장기 보유 위주로 설계된 종부세 1세대 1주택 세액공제 혜택을 실거주 기준으로 손봐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습니다. 역시 이 보유는 투기를 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실거주 기간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유세 강화의 강도와 적용 기준선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양도세와 관련해서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보유에서 실거주 중심으로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또 보유세를 인상한다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폭을 낮춰 매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잇따랐습니다. 보유세를 보편적으로 강화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의 정도를 좀 낮춰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년에서 3년 정도 이 기간을 주면은 충분히 매물이 나오면서 시장의 안정력과 자산 가격이 있는데 한번 떨어지면요 올라가기 쉽지 않습니다. 보유세를 많이 낸 만큼 나중에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연동 방식을 쓰자는 대안도 나왔습니다. 내가 나중에 양도세 소득세를 그만큼 감면받을 수 있겠다라는 기대가 있다면 어느 정도 그 조세 부담에 대해서 조세 저항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완화될 수 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내 총생산 대비 우리나라의 부동산 관련 세금이 낮지 않다며
지방 균형 발전과 공급이 해법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정부는 오는 23일 대통령 주재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에서 핵심 쟁점을 조율한 뒤 최종 개편안을 발표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이번 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상한과 하한액이 인상돼 내년 6월까지 1년간 징수됩니다. 월소득 41만 원 미만 가입자는 950원, 소득이 659만 원을 넘는 사람은 2만 900원을 더 내게 됩니다. 고민석 기자입니다. 이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기준이 되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우리 국민의 소득 상승분만큼 올라갑니다.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 변동률 3.4%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최고 보험료 부과 기준은 월소득 637만 원에서 659만 원으로 22만 원 상향됐습니다. 올해 1월부터 적용된 인상 보험료율 9.5%로 계산하면 659만 원 넘게 버는 가입자는 보험료가 2만 900원 올라 매달 62만 6,050원을 내야 합니다. 직장인은 회사 부담분을 빼고 1만 450원을 더 떼갑니다. 최저보험료 소득 기준은 월 40만 원에서 만 원 올라 월 41만 원 미만 소득자는 950원씩 더 부담합니다. 전체 86%인 월소득 41만 원에서 637만 원 사이 가입자는 상하한 조정으로 인한 변동은 없고 연금 개혁에 따른 보험료율 0.5%포인트 인상분만 추가 납부하면 됩니다. 국민연금을 더 내는 만큼 노후에 받는 연금액도 많아집니다. 2025년 기준 41.5%였던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도 올해부터 43%로 상향돼 은퇴 후 건강하게 오래 살수록 이득이 커집니다. 소득 상승에 따라 보험료가 늘어나면 또 그만큼 연금액도 늘어납니다. 또 오래 살수록 국민연금도 더 많이 받게 되거든요. 제도의 취지를 이해한다면 우리 시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조정안은 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되고 내년에 다시 산정됩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해군력 증강을 위해 한국 조선업계와의 파트너십을 직접 거론했습니다. 해외에서 건조된 함정의 직접 구매 가능성까지 시사하면서 K조선의 사상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길이 열릴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열린 국방혁신 서밋에서 노후화된 미 해군력의 시급한 재건을 역설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건조 역량을 갖춘 한국 조선업계를 콕 집어 언급했습니다. We're going to probably look at some of these companies that are coming in from South Korea and other places, and they're working with us on ships. 한국 조선사들의 선진 기술력을 미국 내 조선소에 이식하고 현지 건조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더 파격적인 대목은 그 다음에 이어졌습니다. We're going to also buy some ships that are made outside of the area. 한국 조선소에서 건조한 군함을 수입할 수도 있다는 의지를 공식화했습니다. 안보를 이유로 미 해군 함정은 반드시 미국 내에서만 건조하도록 규정한 일명 번스-톨레프슨법의 빗장을 풀어버린 겁니다. 미국이 이처럼 다급하게 한국에 손을 내민 이유는 빠르게 세력을 불리고 있는 중국 해군 때문입니다. 중국은 이미 370여 척의 함정을 보유해 수적으로 미 해군을 압도했고 2030년엔 그 격차가 더 벌어질 전망입니다. 과거 세계 제1을 자랑하던 미국의 조선업은 인프라 붕괴로 자체적인 함정 조달 능력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미 해군은 2054년까지 함정을 381척으로 늘리기 위해 향후 30년간 무려 1,600조 원의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부을 전망입니다. 실제로 한국 조선업계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최근 미 국방부가 요청한 전투함과 급유함 건조 정보에 대해 HD 현대중공업, 한화오션 등 국내 조선 3사는 일제히 참여 의사와 역량을 타진했습니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현장에도 한화 디펜스 USA 최고 경영자가 직접 참석해 굳건한 한미 방산 협력 의지를 과시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청와대는 미 해군의 재건을 위해 한국 기업들을 살펴보겠다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에 양국 간 협의를 통해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어제 한미가 조선 협력이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토대로 조선 관련 분야에서 협력 증진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구체적인 협력 방안은 앞으로 실무 협의 등을 통해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으로 공부하러 오는 유학생들의 체류 기간을 4년으로 제한해 미국에 체류하는 한국인 학생과 가족 13,000명도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미 국토안보부는 F비자를 소지한 유학생들과 교환 방문 J비자 소지자들이 미국에 최장 4년까지만 머무르도록 하는 최종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교환 방문도 4년까지만 가능해지고 특파원을 비롯한 외국 언론인 비자 역시 240일마다 연장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브라질 정부가 브라질산 수입품에 대한 미국의 25% 관세 부과에 대응해 보복 관세를 추진합니다. 브라질 현지 언론에 따르면 브라질 정부는 성명을 통해 미국의 일방적인 조처는 정당성이 없다며 상호주의법에 따라 보복 관세와 제재 절차를 즉각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브라질 정부는 보복 관세를 매길 대상 품목과 관세율 등 세부 사항을 조만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입니다. 유럽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주도해온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퇴임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키이우를 찾아 흔들림 없는 지지를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에선 새 내각이 출범했는데 드론전을 이끌며 전황을 바꾼 국방장관이 해임되며 반발 여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스타머 영국 총리가 재임 중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를 찾아 젤렌스키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스타머 총리는 다음 정부에서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The UK's support for Ukraine will not waver, and I say that with real confidence, because it has not wavered since the outbreak of this conflict. 스타머 총리는 그동안 국정 운영 실망감으로 지지율이 급락하는 중에도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외교 성과로는 호평받았습니다. 이번에도 최신형 전투기를 위해 약 5천억 원을 추가로 지원할 방침이라며 우크라이나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스타머 총리에게 최고 훈장인 자유훈장을 수여하며 화답했습니다. Британія завжди була і є з Україною. І ми надзвичайно цінуємо. І я хочу подякувати тобі особисто, Кіре, подякувати твоїй команді. 우크라이나는 최근 유럽의 지원에 힘입어 러시아를 향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새 내각이 출범하며 리더십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신임 총리의 국영에너지기업 CEO 세르히 코레츠키가 임명된 가운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예우헨 흐마라 국가보안국 국장 권한대행을 국방장관 권한대행에 임명하고 의회에 임명 동의를 요청했습니다. 드론전을 주도하며 러시아 압박의 핵심 역할을 한 미하일로 페도로우 국방장관의 해임을 공식화한 겁니다. 페도로우 장관이 군 기득권 세력과의 갈등 끝에 해임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핵심인 드론전 지휘관도 반발해 사임했고 대규모 반대 시위까지 벌어졌습니다. 반대 여론에도 젤렌스키 대통령이 국방장관 교체를 강행하면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젤렌스키의 리더십은 시험대에 오를 전망입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새로운 농업 기술이나 건강한 먹거리를 전해드리는 신농업 비즈니스 신농비 시간입니다. 오늘은 농식품 테크 창업 박람회를 찾아갔는데요. AI와 로봇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점곤 기자입니다. 피지컬 AI 기반의 자율 로봇이 수직형 실내 스마트팜 아래로 들어갑니다. 그러더니 스마트팜 전체를 들어 올려서 자리를 옮기거나 방향을 바꿉니다. 인건비 비중이 높은 공정에 이 로봇을 사용했더니 노동력은 절반가량 줄고 생산성은 2배로 높아졌다고 합니다.
무거운 것을 나르거나 높은 곳에 있는 베드들을 꺼내오는 그러한 작업들을 로봇이 더 잘할 수 있도록 재설계되어 있고 사람은 한 곳에서만 작업할 수 있도록 딸기 농장에서 딸기가 잘 익었는지 스스로 파악하고 알아서 수확하는 로봇도 있습니다. 이 로봇은 딸기 수정 작업과 병해충 예찰 활동도 스스로 합니다. 이런 로봇들을 만날 수 있는 2026 농식품 테크 스타트업 창업 박람회. 네, 이번 박람회에는 200여 개 스타트업이 참여했는데요. 자율형 로봇 그리고 AI 기반의 기술 업체들이 특히 눈에 띄었습니다. 올해는 AI 특별관이 마련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우리 상황이 생활도 그렇고 산업도 그렇고 AI를 빼고서는 이야기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우리 농업 분야 같은 경우에는 기후변화도 심하고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도축업계에서 관심이 큰 도축 로봇, 그리고 작업자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농산일을 돕는 추종 로봇도 선보였습니다. 스마트팜에 대해서 저도 이제 은퇴할 나이가 됐는데 그 비용이 얼마나 들고 얼마나 규모가 있을까?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해마다 성장 가능성이 큰 400여 개 벤처기업을 선발해서 3천만 원에서 최대 5억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YTN 오정권입니다. 대한체육회가 차기 선거부터 사실상 직선제 도입을 위한 정관을 개정했습니다. 개선안에 따르면 선거인단은 기존보다 41배가 늘어난 9만 2천여 명입니다. 당장 현안인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지난 2월 총회에서 의결이 보류된 대한체육회장 선거인단 확대안. 5달 동안 공청회와 설명회 등으로 의견을 수렴한 대한체육회가 개선안을 내놓았습니다. 선거인단은 기존의 추첨을 통한 2,244명에서 9만 2천여 명으로 41배 늘어납니다. 임원과 심판, 지도자는 등록인 모두, 선수는 전국체전 출전 등의 자격 요건을 둬서 사실상의 직선제입니다. 대한체육회는 임시대의원 총회에서 일단 정관 개정을 의결하고 개선안은 추후 이사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앞으로 현장이 중심이 될 수 있는 더욱더 공정하고 투명하고 그리고 다양성을 갖춘 그런 체육회가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대한체육회는 개정안의 큰 틀에 맞춰 현안인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제도 개선에도 속도를 냅니다. 이번 달 말 이사회를 열어 100명에서 300명으로 되어 있는 종목단체장 선거인단 규정을 폐지하고 60일인 보궐선거 기한도 최대 8개월로 개정할 계획입니다. 저희 대한체육회 기준으로 가이드를 삼으면 충분히 이 현장에 설득력 있는 어떤 그런 선거인단을 갖고 선거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따라 대한축구협회도 달라진 상위단체 규정에 맞게 정관과 회장 선거 관리 규정을 개정해서 대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내부 반발이 뒤따를지는 지켜볼 대목입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현재 충청과 경북을 중심으로 비가 오고 있습니다. 충북 영동에는 시간 당시 5mm 안팎의 다소 강한 비가 오고 있는데요. 오늘 낮에는 충청과 남부지방에도 비가 옵니다. 대부분 5에서 60mm 정도가 되겠는데요. 밤부터는 수도권과 강원도에도 비가 확대합니다. 오늘 밤사이 전국적으로 국지성 호우가 예상되는데 중부를 중심으로 많은 곳은 250mm 이상의 폭우가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강릉은 26.5도, 대구가 26.8도로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고요. 낮더위도 계속됩니다. 서울이 32도, 대구도 32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에 2부가 이어집니다.